두 번째 시간은 자담인데요. 하나씩. 저희가 그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좀 몰랐어요. 하나는 5시 반에 끝낼 예정인데 그러면은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게 공무원 신설 줬어 이거.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고를 좀 준비해 왔는데 3장짜리인데 읽지 않으면 그냥 읽으셔야겠대요.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시작을 원래는 여기서는 이제 정주윤 선생님께서 포로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저한테 그래서 먼저 제가 정주윤 선생님이 이끌기 할 건데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민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조광재 선생님이 붙인 만든 말이에요. 이 글의 시작은 지난 5월달에 그 서울시립대에서 하는 철학자들의 여러 학회들이 모여서 연합 학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고대 철학연구회 고려대학교 철학연구회 그 학회에서 발표를 둘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학에서의 철학의 위기,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철학에서의 철학의 위기 퀘스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대학 안에서의 철학 위기는 맞다. 현재 60여 개의 철학 아까 초 교수님 말씀에 한참 그 한국에서 소위 종합대를 지향하면서 철학가들을 막 생겼는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종합대 사립대들이 자기는 종합대라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철학가는 세워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60여 개가 있었는데 현재 20개 정도로 철학가가 줄었다. 그 외에도 철학가뿐만이 아니라 사학가도 죽고 사회학은 알갈 것도 없고 사회학가도 죽고 국문과도 죽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인문학 그러면 영문학 이건데 영문학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어 쪽은 스페인 어가가 이기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지금 큰 문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대학 안은 분명히 죽었는데 대학 밖에서의 철학은 어떠냐? 조광재 선생님 말씀을 미리 잠깐 요약하면 대학 밖에서의 인문학의 요구는 엄청나다. 그리고 그거를 철학 아카데미가 걸어온 짧은 역사나 기록 강좌 수나 개설 강좌 수나 또 강의했던 강사분들의 수를 보면은 분명히 그런 대학 밖의 인문학적인 수요에 철학 아카데미는 나름대로 기여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 앞으로인데 선생님 말을 따르면 돈이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도 문제이고 또 이 중앙이나 지역 사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그때 논의가 된 것 중 하나가 유튜버를 보면 엄청난 인문학 강좌들이 있다. 근데 그건 정말 폭발하는 이 대학 밖의 인문학의 수요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많이 가면서 왜 우리는 사람들 수강생들이 줄고 있고 또 거기는 한데 단돈 10,000원, 20,000원 후원 회원들도 지금 우리가 마이너 할 때는 한 300몇만 원, 지금 100만 원이 줄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예산의 30%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따르면 우리는 그때는 이사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건국대 그 총동문회 거기 있을 때는 청와대가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건물을 개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고도 제한이 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건물세를 요구를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쫓겨난 거예요. 화장실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학에서 철학과 혹은 대학에서 교양 철학을 하는 것을 대학 안에서의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대학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철학 강의 그리고 철학의 모색 이게 선생님이 정의하는 시민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실 거고 계속해서 그런 시민 철학과 관련돼서 철학 아카데미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진행하실 겁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죠.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최한빈 선생님께서 철학 아카데미 속사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요약을 한가 하다가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우리 최한빈 선생님 말씀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는데요.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만 철학의 연구회에서 철학의 위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철학의 위기, 시민 철학이 대안인가 하는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대학의 60여 개 철학과 중에서 20여 개만 남고 폐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워낙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들 짐작하시리라 믿고 왜 철학과에 지원 학생이 줄었을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70년대, 80년대 막 이럴 때는 70년대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막 철학과로 가려고 했다는데 지금은 철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철학에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맨 먼저 철학의 학문적 성격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철학은 사실 학문이 아니고 학문에 사실 학문이 있는데요. 굳이 말하면 의미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데서 성립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근본적으로 뛰어난 이론보다는 지혜로운 실천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 이야기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긴급하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흔히 철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이론의 문제이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론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분명 철학은 매우 어려운 비판적인 논리에 따라 이론을 전개하고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제 아무리 철학이 어렵다고 한들 우리 인생의 삶보다 어렵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유효하다겠습니다. 생로병사를 둘러싼 고통과 고뇌도 문제이거니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관통하는 문제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더욱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하니 삶이 철학보다 어려운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삶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신경을 쓰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삶을 사는 나라는 존재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역사라는 존재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쪽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즐거움이야말로 지혜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이란 이름으로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피노자 그리고 니체 등의 철학자들이 애써 역설한 내용입니다. 되도록 철학자에 좀 들먹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몇 사람 들먹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대목에서 시민 철학을 생각합니다. 교양 철학도 있고 전문 철학도 있지만 지혜로운 삶의 실천을 크게 염두에 두는 데서 시민 철학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 철학의 실제는 어떠한가? 교양 철학은 여러분들 대학에서 배운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운 게 교양 철학입니다. 전문 철학은 철학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민 철학은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맨 먼저 요즘 그 말도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시민 철학의
기초는 바로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똥철학의 핵심은 우선 누가 뭐라건 간에 나는 산단하게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굳건히 생각한다. 이게 개똥철학입니다. 중요한 점은 개똥철학자일지라도 경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게 뭐고 하면서 자기 나름으로 물음을 던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물음이 없는 자는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개똥철학을 갖춘 자라야 일단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똥이라는 월성사나운 이름을 붙였을까? 그 핵심이 뭘까? 흔히 타산지석이라 읽기도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개똥철학입니다. 타인의 견준 자기 비판이 없이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게 개똥철학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대학원 시절이 좀 생각나는데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대학원에 같이 거기 박사과정 같이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보면 가끔 혼자 이 대학원 연구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 찾아와요. 두툼한 문구를 들고 뭐냐니까 내가 산에서 특별히 이렇게 철학 연구를 해가지고 쓴 글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대체로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수준이 개똥철학이기가 일수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화된 개똥철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개똥철학을 넘어선 시민철학이 요구됩니다. 시민철학으로 그럼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죠. 시민철학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인터넷에서 배워야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배우면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배우고 선배와 친구에게도 배우고 심지어 후배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전문가에서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철학 배워야 합니다. 철학 옛적에는 개나리 보침 지고 수다에 가서 배우듯이 말이죠. 철학 아카데미에 와서 배워야 합니다. 철학 아카데미가 라는 말이 여기 철학 아카데미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평생교육에 일환으로 철학 공부를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철학 아카데미라 할 수 있습니다. 23년 전 2000년 3월에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철학 아카데미 문을 열 때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된 철학 공부를 통해 이성적인 자기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아지면 나름 삶에 자부심이 넘쳐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고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고 사회 곳곳에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도 확산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의미있게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 철학 아카데미 문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특별히 뚜렷하게 갑자기 개안이라도 하듯이 깨닫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 게다가 만약 철학 아카데미가 잘 되면 역사 아카데미도 생겨나고 문화 아카데미도 생겨나고 예술 아카데미 등도 덩달아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다양하게 그 나름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서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년이 채 못 돼요.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학 열풍이란 말이 나돌고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이 우주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혁명도 혹시 인문학 철학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시민철학운동, 시민인문학운동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엉뚱하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철학 아카데미가 조금 앞에 덧붙이면 선구적으로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철학 아카데미가 설립한 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대략 추상컨대 한 번이라도 여기 철학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학자들이 약 250여 분 됩니다.
아마 이 256을 챙기는 건 뭐한 8년 전쯤 일이라서 지금 시험부터 더 많이 첨가가 될 건데요. 한 번이라도 수강 신청해서 당일 들으신 분들은 만 명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철학 아카데미 해보면 전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재정 문제가 가장 컸고요. 원하는 바대로 주변에 많은 자발적인 시민 철학 학교들이 처음에 원했던 그대로 많은 자발적인 철학 학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터넷 강의 업체, 도서관,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 기업, 각종 문화센터, 심지어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도 인문학의 기본은 철학이 아니냐 이래가지고서 거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또 많은 경우에 무료 강의, 철학에 대한 무료 강의가 많았었습니다. 조금 무슨 이야기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막 한 거죠. 요즘에는 무엇보다 유튜브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철학 강의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우리가 5번째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둥지를 틀게 되었고 이런 개소식을 또 이전 개소식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자 정돈합니다. 첫째, 철학의 위기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곧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철학의 위기 이렇게 했었지게 아까 이야기대로 한국의 철학과가 점점점 없어진다. 부산만 해도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옛날 우리가 동아대학교 이러면 철학과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 아주 전통 유서 깊은 동아대학교마저도 철학과를 없앴습니다. 서글픈 원리로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철학의 위기는 어쨌든 대학 이야기지 대학 바깥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그런데도 만약 사회적으로 삶의 위기가 느껴진다면 요즘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위기가 느껴집니다. 거기에서 철학의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인 삶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시민 철학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 넷째, 구체적인 삶에서 기본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수능이냐 타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과 타협이냐 죄송합니다. 아니면 저항과 극복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꼭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뭐 기업체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어떤 의지와 행동 속에서 수능과 타협이냐 아니면 저항이냐 저항과 극복이냐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표는 저항과 극복을 통한 창조와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 철학에 대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역량은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질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 철학 아카데미를 희망시켰으므로 강력하게 좀 이렇게 헤쳐나가보자.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제 대학의 교양 철학, 그다음에 시민의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저는 대학에서 교양 철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양 철학을 강의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처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와 나중에 끝날 때 뭔가 달라지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학생들이 몇 가지 단계를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수학이 뭔지 아예 접근을 할 수 없으면 수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인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저항 내지는 반항 왜 이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왜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질문과 반항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되도록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철학의 본질을 세대와 상관없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세대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젊은이들은 철학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감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의 부정이 이런 거에 저항을 하려면 감정이 같이 어떤 에너지처럼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저는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거고 저한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학생들 스스로가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던져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마다 철학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를 텐데 지금 철학 아카데미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오기보다는 이미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하시는 바가 분명히 다를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그 다른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철학 아카데미라는 심의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감정 문제 약간 말씀하셔서 분들이 없고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짓을 한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분필을 들었을 때 제일 좀 편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필로소피라고. 제가 방금 만들어낸 말입니다. 많이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필로소피가 꼭 무슨 논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소피아, 지혜를 느끼는 거다. 뭐 이럴 수 있겠는데요. 느낀 걸 지혜로 만드는 거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는 지금 조광조의 말이기 때문에 쓰시려고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작권료를 지불한 방법도 줍니다. 조광조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고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쭉 삶을 살아왔는데 뭔가 여러 직업도 있고 뭐 하면서 다양한 거기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느낌,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과 감정은 속도도 빠르고 빨리 침투하고 이런 게 있죠. 깊이 침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대마다 이렇게 또 다 경험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정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학이 그저 이렇게 논리적인 비판 이런 쪽만 키우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실천적 지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과 또는 정서 이런 말도 하죠. 심지어 정동 이런 말도 씁니다. 이모션, 필링도 있고 또는
센세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영어로 말하면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감정들이 어떻게 가능하면 공통된 같이 그 감정들을 소통하고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제가 아까 앞에서 잠시 공향유, 감정의 공향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탕을 생각합니다. 바탕은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와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공부도,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정치,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역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어떤 보편적이랄까요? 공통된다고 할까? 조금 부드럽게,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토론자로 있긴 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제 시간을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가 좀 있었으면 했어요.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혹시 예, 일단 한 분 시간을 제가 봐서 또 한 분 또 드릴 기회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혹시 질문하고 싶은 예. 저는 철학 전공자가 아니고 저는 사실 교육학 전공자고 철학을 지혜 주셔서 강연하고 있는데요. 성준 선생님 말씀하신 젊은 대학원생들, 석사, 박사 학생들하고 이제 신임 박사 끝나고 나서 대학에 강연을 하거나 현직에 작업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게 철학이에요. 지금 연구 자체가 통계 연구, 사실 실증과학으로부터 전회를 이루면서 사회학의 능력을 갖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회학 분야, 상담학, 교육학, 복지학, 행정학 여기서 전부 이런 연구를 가지고 그걸 소위 큰 우산 같은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거기는 현상학적인 연구도 있고 기호학, 문화기술지 연구라든지 내러티브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건 그게 지금 전반적인 연구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가서 사실 이제 의상학과 저는 학술대에 가서 제가 이제 교육학이 있는데 의상학과 교수가 발표하는 기호학적 논리로 기호학적 접근으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훨씬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더 편해요. 저희 과에서 실증과 같이 교수님들하고 같이는 토론이나 한국 연구 얘기를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학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의 교수님들 4분 있는데 저 혼자서 이런 연구를 해서 제가 이게 외국에서 석박사 할 때 저는 교육학 책보다 교육학 논문보다 철학하고 사회학하고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쪽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저희 과 전체에 어느 과목을 봐도 그랬고 그게 저희 과를 굉장히 특성화시켰어요. 학과 자체. 근데 한국에 되게 오니까 정리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처음에는 길 잃은 어린이랑 같이 어떻게 논문 써야 되는지 그러다가 한국에 서서히 좀 국민들을 저도 이끌어서 같이 한국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한국적 식민주의인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너무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의 사회학의 능력을 가지고 논문을 쓰잖아요. 학문이가 그거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하는데 이런 거를 방법론을 굉장히 기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완전히 1995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질적연구 전체가 어떤 위험에 봉착을 했어요. 후기 질적연구라고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철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다른 교육학에서도 좀 발달 심리학은 뭐 해가지고 아동 발달이 일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과목에 이제 학생들이 그게 들어온 것도 제가 유해 선생님 말씀 요약을 캐치했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시민 철학은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문 철학도 사실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약하다 그런 지적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 예. 젊은 세대. 또 혹시 말 곱하시는 분들이 계셔. 예.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아까 철학이 즐거움이다. 즐거움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철학은 재미나요. 그거를 철학 재밌어요. 느껴본 사람은 아니지만 네. 느껴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이것이 즐겁다, 재밌다라는 거를 설명해내고 설득해낼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생각 계속 해보는 거. 예. 필로소피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데 아, 저기 이때입니다. 있다고? 네. 자, 내가 올려놓은 거구나. 자 이제 시간이 또 우리 저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조금 즐겁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마무리를 제가 쓴다면 괜찮겠죠? 정민 선생님 답을 맞죠? 제가 아까 무슨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그럼 뭐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이 있지? 네, 그거를 뭐 선생님께서 보셨다고 막 쫙 따웠다 그러셨죠? 아니지. 추앙 추앙. 추앙 그 제목 맞죠? 네. 나의 해방일지 추앙한다. 추앙. 맞아요. 네. 선생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네. 우리 참 힘들어요. 예전입니다. 네, 예전에 추앙. 선생님이 간만에 우리 저기 사모님 기억하고. 맞죠? 보셨죠? 나의 해방일지 집에서 본 거 아니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는 철학자를 반성해야 된다. 드라마 대사가 너무 끝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글을 그렇게 대사를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 감탄을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근데 사실은 아까 미스터 선샤인도 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뭐 진짜 난리가 다 죽고 대학생에 막 들어온 애들이 글도 못 읽고 있고 그런데 대학 밖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서 그냥 고파서 인문학을 찾는 듯 하지만 K-드라마를 보면요 그 작가들의 수준이 보통 인문학적인 내용이었으면 그런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양극화도 문제이고 학력 간의 양극화도 문제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데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소양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연대, 키워드는 연대죠. 그 사회자께서 권력을 예. 자 이제 끝마칠게요. 여기 있어놈이야. 히라바로 그러시는데 저 연대 서유수의 글을 잘 쓰고 있어요. 외령 선생님은 우리 철학 아카데미에서 질적 연구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철학 아카데미에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가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에서 지금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원 특히 뭐 이런 데서 여러 과에서 철학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 아카데미에서 전문적인 그런 것도 공급을 많이 해주고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저기 재미로서의 철학 말씀하신 강성석 박사님,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철학 공부를 온갖 거 다 하시고 철학 공부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틴어, 그리스어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들고 있고요. 원래 법학 전공이신데 법학 박사님인데 그렇게 또 철학 아카데미 예전부터 오셔가지고 지금은 강의 좀 부탁드리도 강의 잘 안 하려고 강의 재미없다고
아닌 게 아니라 나이 드니까요. 나이 든다 진짜 좋은 좀 얘기. 냅시다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앉아야겠네요 지금. 철학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는요. 나이 들수록 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볼수록. 농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이 정말 참 좋다. 첫 번째 뭐냐? 돈이 적게 든다. 철학을 누리는 데는. 책을 한 권 사면 책이 어려우니까 소설하고 달라가지고 한참 봐요. 그러니까 한 권 사가지고 돈 조금 주고 한 권 사가지고 한참 재밌게 또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이 좀 들어갈수록 어디 가서 폼 잡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직권으로 이렇게 사회 독재권을 갖다 제가 이겨받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 사회자님께 그래도 플러스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 철학을 재미를 느끼고 막 한잔 곧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 자꾸 없어져. 네, 근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자, 어쨌든 이제 끝나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나가시면 길 건너서 에바다 생고기 맞아요? 에바다 생고기. 우리 한번 시식해봤어요. 괜찮아요? 거기 다 빠지지 마시고. 에바다 생고기집을 제가 몇 번씩이나 가봤습니다. 특히 그 소고기 갈비살이 맛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항정살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자, 여기 다 맛있습니다. 여기 정도 들어와서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네 분들이